연기 대단하다. 아카데미상 줘야 됨. 수진아, 이게 대체 뭐니? 어머님. 병균 덩어리? 더러운 손? 내가 너 눈에 그렇게 보였어? 제발. 그건 제가 힘들어서. 5년이야. 5년 동안 매주 장 보고 반찬해주고 생일 선물 고르던 시간이 전부 거짓이었어? 김영희는 62세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지났고 외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친딸처럼 잘해줬고 김 씨도 며느리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고 명절 준비도 둘이서 했죠. 친구들도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숨겨진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올린 글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 제발 좀 내버려뒀으면. 그런 글들이 수십 개였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 김 씨가 며느리와 행복하게 지내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영희는 토요일 오전마다 며느리 수진과 함께 시장에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수진이 김 씨의 집 앞에 차를 세웠죠. 김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뭐 사러 가실래요? 글쎄, 민수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해볼까? 좋아요. 그럼 갈비랑 야채 많이 사야겠네요. 차 안에서도 두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에게 회사 이야기도 하고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이야기도 했죠. 김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편하게 대해주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친딸처럼 스스럼 없이 대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죠. 시장에 도착하자 김 씨와 수진은 나란히 걸으며 장을 봤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수진이 딸기를 집어들며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딸기 좋아하시죠? 이거 한 팩 살까요? 아이고, 비싸잖아. 안 사도 돼? 에이, 어머님 드시라고 사는 건데 뭐. 저도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수진은 딸기를 담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죠.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을 다 보고 나서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잠시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쉬는 동안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무심코 화면을 보려 하자 수진이 재빨리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죠. 아, 회사 업무 메시지예요. 주말에도 일이 들어오네요. 김 씨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함께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김 씨가 갈비를 손질하는 동안 수진은 야채를 다듬었죠.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수진이 양파를 썰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요리 어머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결혼 전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거든요. 호호, 그랬구나. 그래도 지금은 잘하잖아. 다 어머님 덕분이죠. 수진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다고 믿었죠. 저녁 무렵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갈비를 한 점 집어 먹더니 감탄했죠. 우와, 역시 엄마 갈비찜이 최고야. 수진이도 많이 도와줬어. 그럼요, 우리 수진이 없으면 안 되죠.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김 씨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느꼈죠. 그 무렵 김 씨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며느리 자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던 중에도 자연스럽게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희야, 너희 며느리 정말 착하다며? 그럼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데 주말마다 나랑 장도 보러 다니고. 요즘 그런 며느리 드물어. 부럽다 진짜.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말에 김 씨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수진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죠.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SNS 많이 하잖아. 너희 며느리도 해? 글쎄,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해서. 예, 요즘은 다들 하던데. 우리 며느리도 맨날 핸드폰만 보더라고. 김 씨는 그제야 수진이 핸드폰을 자주 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식사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수진은 늘 핸드폰을 들여다보곤 했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고 하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수진이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라는 내용이었죠. 김 씨는 며느리의 다정한 문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유난히 숨기던 모습, 김 씨가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던 모습,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던 모습. 김 씨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겉으로만 보이는 가면이었다는 것을요. 김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한 오늘 하루가 떠올랐죠.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김영희는 평소처럼 수진과 함께 장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 30분 전에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죠.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김 씨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직장인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혼자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 오늘 회사 일 있다며? 주말에도 바쁘구나. 응? 무슨 소리야? 수진이 오늘 집에 있는데. 민수의 대답에 김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마 계획이 바뀐 거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집에 없니? 아, 엄마, 나 회사인데. 수진이는 집에 있을 텐데.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네. 이상한데? 수진아. 민수가 아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고 수진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잠깐 잠들었어요. 아이고, 그래? 괜찮아. 반찬 좀 가져왔어. 김 씨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수진이 현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반찬 봉투를 받아들었죠.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쉬고 싶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잘 쉬어. 김 씨는 돌아서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죠. 차갑고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찜찜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착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고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하던 장보기도 계속 취소됐죠. 회사 일, 친구 약속, 몸이 안 좋다는 등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김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실수를 한 걸까요?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수진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뭐가 이상해? 엄마한테 좀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서. 에이, 그럴 리 없어. 수진이가 엄마 얼마나 좋아하는데.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괜히 예민한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걱정됐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우연히 동네에서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나오는 중이었죠. 김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돌리더니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는 것이 보였죠. 하지만 금세 밝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웬일이세요? 아, 나도 친구 만나고 오는 길이야. 너 친구들이랑 나왔구나? 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어요. 수진의 태도는 다시 예전처럼 밝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느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만 그러는 거라는 것을요. 수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죠.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김 씨는 핸드폰을 들고 수진의 연락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볼까 하다가 멈췄죠. 괜히 오해라면 어떡하죠? 괜히 관계만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친구들 앞에서 지었던 가짜 웃음도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던 걸까요? 김 씨는 이불을 끌어안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끔찍한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 김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죠. 김 씨는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김 씨를 맞이했죠. 거실로 들어가자 수진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죠. 김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아, 엄마 왔어. 아, 네, 어서 오세요. 수진은 여전히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태도였죠. 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탁을 차리는 동안 김 씨는 계속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수진은 최소한의 말만 했고 김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민수는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요즘 많이 바쁘지? 연락이 잘 안 되더라. 네,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수진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분명했죠. 김 씨는 주말에 같이 장 보러 가자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어차피 거절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난 후
김 씨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도 따라 들어왔죠.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김 씨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무슨 섭섭한 일 있니? 아니요, 없어요. 그냥 바빠서 그래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가슴이 미어졌죠.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대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관계만 더 나빠질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죠. 며느리는 분명 자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친구 정숙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죠. 정숙은 김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요즘 젊은 사람들 SNS에 진짜 속마음 다 쓴다던데. 혹시 수진이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냐? SNS? 그게 뭔데? 김 씨는 그런 게 있다는 건 들어봤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숙이 설명을 이어갔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 사람들이 일상을 올리고 속마음을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런 걸 할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한번 찾아보라고 권했습니다. 김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며느리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왜 차갑게 대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손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생인 준호라면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에게 SNS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죠. 준호는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김 씨가 며느리의 계정을 찾고 싶다고 하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의 SNS를 보시면 안 좋으실 것 같다고요. 김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던 겁니다. 준호에게 왜 그런지 물었지만 손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는 것이었죠. 전화를 끊은 후 김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호의 말투에서 불안이 느껴졌죠. 손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직면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동네 스마트폰 판매점에 갔습니다. 젊은 점원에게 SNS 보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죠. 점원은 친절하게 김 씨의 핸드폰에 인스타그램 앱을 설치해 줬습니다. 계정을 만드는 방법과 사람을 검색하는 방법도 알려줬죠.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은 흔했지만 며느리의 프로필 사진을 금세 찾을 수 있었죠. 클릭하는 순간 김 씨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올린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도 있었고 긴 글들도 있었죠.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 아래 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김 씨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김영희는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글은 일주일 전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찍은 사진 아래에 긴 글이 적혀 있었죠. 오늘 친구들 만나서 진짜 힐링했다. 집에 가기 싫어. 또 시어머니 보러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스트레스 진짜 숨 막혀 죽겠음. 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더 많은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흐르는지도 몰랐죠. 시어머니가 또 집에 왔다. 진짜 왜 맨날 오는 거야? 자기 집도 있으면서. 반찬해줬다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임. 차라리 사 먹는 게 나아. 시어머니랑 장 보러 가는 거 진짜 지옥이다.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고 옆에서 간섭하고 친구들은 나보고 착하다는데 알면 놀랄 듯 크크 다 연기임. 오늘도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음. 안 받았더니 문자 폭탄. 진짜 집착 뭐야? 좀 내버려두면 안 돼?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김 씨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읽어야 했습니다. 다음 글에는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김 씨와 함께 장을 보러 갔던 날의 사진이었죠.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 모시고 장보기 완료. 친구들이 나 효부 연기 대단하다고 칭찬한 크크크. 솔직히 나도 내가 대단한 듯. 속으로는 욕하면서 겉으로는 웃는 거 진짜 힘들다. 아카데미상 줘야 됨.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김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모든 순간을 연기로 생각했던 겁니다. 더 아래로 내리자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남긴 댓글들이었죠. 진짜 너 연기력 대박. 나였으면 못 참았을 듯. 시어머니 왜 저렇게 집착하냐? 수진아 힘내. 우리가 응원해. 며느리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 씨를 집착하는 시어머니로 그리고 있었죠. 김 씨는 화면을 더 내렸습니다. 한 달 전 글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목걸이 사줬음. 취향 완전 구려서 차마 못 차겠어 크크 서랍에 처박아둘 예정. 돈 주는 게 100배 나은데 왜 맨날 물건을 사주는지 모르겠네. 김 씨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며느리 생일이라고 한 달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백화점을 여러 번 돌아다니며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목걸이를 골랐죠. 점원에게도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고른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 취향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예뻐요. 다 거짓이었습니다. 전부 연기였습니다. 김 씨의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최근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올라온 글이었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반찬 들고 왔음. 솔직히 이제 지겹다.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아. 남편은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건데라고 함. 아니, 나는 싫다고.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차라리 우리끼리 살고 싶다. 김 씨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사흘 전 며느리 집에 갔을 때였죠. 며느리가 차갑게 대하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아예 오지 말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다음 글에는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나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왜 또 뭐 하셨는데? 맨날 연락하고 맨날 오고. 진짜 병균 아니냐고. 병균 진심 병균님. 가까이 오지도 말았으면 좋겠어. 김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병균이라고요? 자신을 병균이라고 불렀단 말인가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더 내리자 또 다른 글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고 난리임. 근데 솔직히 우리 애기 안 만나게 하고 싶어. 뭔가 더러운 손으로 만질까봐 불안함. 친구들도 나 이해한다고 함. 시어머니 세대는 위생관념이 없잖아. 크크. 김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주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자신이 더럽다고요? 마지막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 올라온 글이었죠.
시어머니가 우리 결혼기념일에 뭐 해줄까 물어봤음. 진심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존재 자체가 불편해.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시어머니 차단하라고 함크크크 진짜 차단하고 싶다. 김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낀 세월이 5년이었습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주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생일 선물을 고르고 손주를 보며 행복해하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게 며느리에게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아니, 배신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완전히 속았던 겁니다. 며느리의 밝은 웃음, 다정한 말투, 감사하다는 인사.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이렇게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김 씨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캡처를 시작했죠. 모든 글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김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SNS 글들이 계속 떠올랐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도 이내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씨는 친구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은 김 씨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왔죠. 카페에 앉아 김 씨가 캡처해둔 SNS 글들을 보여줬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정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영희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김 씨의 손을 꽉 잡았죠. 일단 아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이걸 보면 정신 차릴 거라고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주는 게 두려웠습니다. 며느리가 발뺌하거나 오히려 김 씨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것 같았죠. 민수가 자신을 믿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김 씨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변호사한테 상담받으라고요.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했죠. 변호사라는 말에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변호사를 찾아갈 일이 생길 줄은 몰랐죠. 하지만 정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씨는 정숙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죠.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캡처해둔 글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화면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균이라는 표현이나 더러운 손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모욕이죠. 김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했죠. 특히 며느리가 친구들과 공유한 내용들은 증거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이 자료를 보여주면 며느리 측에서 사과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김 씨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한 가지 더 조언했습니다. 먼저 가족 간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게 좋다고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며느리와 직접 대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순서라고 했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 문제였으니까요.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정숙이 언제 민수한테 말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고 대답했죠. 이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꼭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심각한 목소리에 바로 알겠다고 했죠. 저녁 무렵 김 씨는 아들이 혼자 있는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곳에서 이야기해야 했으니까요.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민수야, 이것 좀 봐. 김 씨는 핸드폰을 꺼내 캡처해둔 며느리의 SNS 글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던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글까지 다 본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죠. 이게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내가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인스타그램 계정이라고요. 민수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의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글들을 확인했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몰랐다고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상처받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몰랐죠. 김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민수도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으니까요. 민수야, 엄마는 수진이가 사과하길 바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엄마, 내가 수진이한테 확실히 말할게. 이건 절대 넘어갈 수...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변호사도 만났고 아들도 진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직접 대면할 차례였죠. 법적 근거도 있고 아들의 지지도 얻었습니다. 김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결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속인 며느리와 마주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일 후 김영희는 아들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며느리 수진에게 이야기했고 세 사람이 함께 만나기로 했죠. 김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캡처해둔 증거들이 핸드폰 안에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민수와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죠.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들어서자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어머니를 앉으라고 했죠. 수진이한테 할 말 있다고 했으니까요. 김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마주보는 자리였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라고요.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하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네가 SNS에 올린 글들 내가 다 봤어. 수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어머님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핸드폰을 꺼내 캡처해둔 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것, 병균 취급했다는 것, 효부 연기를 했다는 것. 수진이 쓴 모든 악의적인 표현들을 또박또박 읽었죠.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민수도 아내를 바라보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글을 읽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마지막 글까지 다 읽은 김 씨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죠.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김 씨를 바라봤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그렇게 생각한 게 잘못이었다고, SNS에 그런 글을 올린 것도 잘못이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김 씨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진심이니? 아니면 또 연기하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진심이라고 했죠.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수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속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 씨는 며느리가 정말 반성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죠.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잘해주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던 대로 너희끼리 살아. 수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반찬도 안 갖다 줄 거고 장도 같이 안 갈 거라고 했죠. 수진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지길 원했던 거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말에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도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봤죠.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5년 동안 자신을 병균 취급한 게 심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에게 진짜 반성한다면 시간이 증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거리를 두겠다고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5년이나 줬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해. 김 씨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수가 따라 나왔죠.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상처받으면 아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김 씨는 수진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고 싶을 뿐이라고요. 김 씨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며 아들의 모습이 사라졌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말해야 할 것을 다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김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죠.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과의 문자였죠. 하지만 김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수진이 직접 김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지만 김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현관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김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고 가끔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민수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진짜 변했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김 씨는 자신의 삶을 찾아갔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오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썼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영희는 이제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신경 쓰지 않는 삶이었죠. 처음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정숙, 명자, 순이와 함께 가까운 산을 올랐죠. 땀을 흘리며 정상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숙이 물병을 건네며
김 씨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그렇게 느낀다고 대답했죠. 정말 그랬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전화 올까봐 조마조마하지도 않았고 반찬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죠. 등산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시장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함께 왔던 곳이었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장을 봤습니다.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먹고 싶은 반찬 재료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냐고 물었죠. 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수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수진 없이 둘이서만요. 김 씨가 왜 그러냐고 묻자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 만나고 싶대요.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민수야, 엄마 말했잖아. 시간이 증명할 거라고. 엄마, 수진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 지켜봐야지. 김 씨는 수진을 미워하지 않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했을까요? 아니면 또 연기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김 씨는 문화센터에 등록한 서예 수업에 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한 취미였죠. 붓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쓰는 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고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죠.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김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수진이 계속해서 말했죠. SNS 계정을 다 지웠고 친구들한테도 사과했다고요. 김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수진이 움찔했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김 씨는 한참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수진아, 네가 진짜 변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수진을 뒤로하고 김 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와의 만남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는데 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마트에서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죠. 울면서 들어왔다고 용서받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천천히 가자. 전화를 끊은 후 김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과 배신감이 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감정들이 옅어졌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고 싶을 뿐이었죠. 김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언젠가 며느리를 다시 받아들일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게 중요한 건 자신이 행복한 것이었으니까요. 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기대되었습니다. 지금의 김 씨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관계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상처받았다면 거리를 둘 수 있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헌신하며 자신을 잃어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